안녕하십니까. 정대영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세계 경제 불안과 이제 금리 인상. 세계 경제 불안 내용은 주로 물가 문제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경제 문제는 누구도 지나가는 건 조금 그냥 설명하기 편하지만은 미래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같이 고민하는,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큰 답은 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크게 이제 어떤 경제 동향과 전망을 간단히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왜 물가 상승이 생겼는지, 일어났는지와 그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그 평가 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엮어서 같이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경제 동향과 전망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런 표를 보면 답답하죠. 무슨 소린가 잘 알기도 어렵고, 이런 표를 보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설명보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미국 경제가를 보면,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대략 한 2.5%에서 3% 사이 성장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2023년 가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EU, 유럽연합은 미국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낮은 한 1.5에서 2% 사이 성장을 쭉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022년과 23년에는 유럽연합, EU가 성장률이 꽤 괜찮은 걸로 나와요. 물론 2020년에 아주 나빴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보통 과거에는 6, 7% 성장을 했고 2022년부터는 한 5% 내외 성장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중국은 그전에는 한 8% 정도 성장을 했을 거예요. 성장률이 중국은 좀 떨어지고 있고,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성장이 거의 제로 또는 0.5% 또는 마이너스도 가고 2020년 빼고도. 그런데 특별하게 2020년부터 일본이 좀 괜찮아진다. 2% 성장을 하니까. 저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를 보니까 미국은 2% 정도 물가를 쭉 하다가 이제 2022년에 이거 최근 숫자가 8.6%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물가가 조금 더 낮은 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중국은 물가가 쭉 한 2% 조금 넘었는데 2022년에도 별 큰 움직임이 없이 한 2.1%가 되고, 일본은 이제 물가는 거의 제로 물가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2.5%. 이런 큰 그림, 물가와 이제 성장률을 보면서 이제 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경제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성장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항상 유럽보다 성장이 한 1% 정도, 포인트 정도 높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요인이 있는가? 물론 미국 경제가 역동성이 있고, 성장에 대한 그런 잠재력이 높은 건 사실인데,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또 인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유럽보다 항상 더 많이 증가해요. 0.5%포인트 정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도 그런 면에서 미국은 유럽보다는 한 0.5%에서 1% 성장은 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 알다시피 이제 일본은 인구가 지금 한참 감소하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도 나쁘고, 중국도 이제 미래에 본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중국도 조만간 고령화가 아마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미래에는, 지금은 중국이 한국보다 젊은 나라지만 미래에는 한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일 겁니다. 이제 과거에 다 알다시피 한자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그걸 포기했지만 중국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물가로 가면은 이상하게 조금 물가도 이걸 보면은 좀 통계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이 되는 나라인데 많이 올랐고, EU는 식량은 거의 자급이 되는데 에너지는 약간 수입하는 나라인데 많이 올랐고, 중국은 식량 에너지가 다 조금씩 수입하는 나라인데 별로 안 올랐고, 일본은 뭐 식량 에너지를 거의 다 한국처럼 수입하는 나라인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하나, 요걸 물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이 통계를 볼 때 항상 왜 그럴까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요새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물가가 오르는 거의 원인이 이제 국제 유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보면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불, 60불 정도 유지를 했어요, 유가가. 그러다가 지금 한 110불, 115불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면은 이 유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이게 오른 게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8년, 200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14년 전이죠. 꽤 오래 전인데 그때 유가가 얼마였었냐? 140불이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세계 경기가 한 좋을 때였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나오기 직전에. 그러다가 이제 2008년 말, 2009년에 가서 유가가 한 40불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100불 수준으로 올라와서 쭉 유지되다가 2017년부터 50불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유가가 이 떨어진 원인은 50불대로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떨어진 건 셰일가스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속에서 그냥 모래 속에서 그 기름을 뽑는데 그 기름을 뽑는 셰일가스의 그 비용이 한 $60 내외랍니다. $60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돼서 유가가 $60보다 높으면 셰일가스가 수익이 나고 밑에 떨어지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50불, 60불 유지한 거죠. 더 올라가면 셰일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유가는 70불을 넘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빗나가요. 왜 빗나가냐면 100불이 넘었는데 셰일가스가 생산을 안 해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환경 문제에 따른 정부가 좀 규제도 있을 거고, 또 셰일가스 하는 사람들이 이 유가 상승이 이게 지속될 거라고 또 보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많이 도산했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본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꼭 유가 때문이 아니고 즉 공급 문제만은 아니고 더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번 세계 경제 동향을 간단히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한국은 뭐 한 2% 조금 넘는 3% 좀 안 되는 성장을 쭉 해오다가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가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안 갔죠. 아까 앞에서 보면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마이너스 3, 6 뭐 이렇게 일본도 마이너스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많이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성장을 쭉 보면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이게 미국하고 뭐 비슷해요. 성장이 2021년까지 다 봐도. 근데 이게 맞는가 성장률이?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항상 또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히 그 세계의 어떤 경제로 보면 탑에 가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성장률이 같다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경제 전망을 한 이 자료인데 여기 이제 성장률 안에 이제 항목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이나 경제를 분석할 때 어떤 방식,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소비나 투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뭐 수요 측면 또는 지출 측면에서 분석한다고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분석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생산.
자, 농업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비스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생산 측면에서 이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분배 측면에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 경제 전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렇게 지출 측면에서 소비나 투자. 그 이유는 뭐 이게 좀 안정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경제 이론하고 이 지출 측면하고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소비는 어떻게 결정된다. 투자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러한 것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이렇게 지출 측면에서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를 측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뭐 지난 숫자보다 이제 2021년, 2020년, 23년 쭉 보면은 이게 성장률은 지금 2022년에 2.7%, 2023년 2.4% 나오고 민간 소비가 3.6, 3.7, 2.7을 조금씩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이게 맞을 것이냐,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즉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2022년 5월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 건데 이게 3월 달에도 한번 했는데 이걸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마 조만간 제가 볼 때도 한 2, 3개월 있으면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렇게 이제 신뢰는 여기 뭐 최근에 나온 거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미래는 이거보다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물가가 이제 4.5%, 금년에 4.5%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간 소비가 3.7% 갔는데 이거 이렇게 갈까? 더 나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못 하잖아요. 물가가 시작하니까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설비 투자를 보면은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8점, 재작년에도 좋았고. 이게 이제 좀 이상해요. 상식하고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지난번 정부가 이렇게 지금 정부에 비해서 덜 친기업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에 이게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것 같고, 삼성이나 이런 데도 투자도 많이 한다는데 투자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상식하고는 잘 안 맞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공식적인 숫자이긴 하지만은 잘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는 게, 결국 전망이라는 것은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조금 이런 작업에 참여했지만은 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전망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틀리기 위해서 전망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잘 안 맞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게 수출을 봐야 된다. 경상수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 있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 있고, 세 번째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난 흑자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좀 두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재정 건전성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99% 나빠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지난번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하는 걸 보면은 현 정권은 재정 건전성 문제로 얘기는 좀 하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절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정권 때는 많이 썼는데 이번 정권도 안 쓸 것 같지 않아요. 또 씁니다. 그리고 감세도 많이 하고. 결국은 재정 건전성은 시간이 문제지 나빠질 거다. 물가는 과거에는 좋았는데, 물가 보면은 2020년까지 좋았고 2021년에 약간 올랐고 이렇게 2022년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당분간. 그래서 이제 물가도 좀 불안하고.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은 현재는 한 500억 불 정도 흑자를 예상하는데 2020년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2024년도 540억 불 정도 흑자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 정도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낙관적이지 않나,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를 꼭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렇게 한번 경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